안녕하세요. 과학, 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코페르니쿠스 혁명, 그 중에서도 특히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아름다움이 과연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즉, 그 미적인 가치가 과연 인식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도 많고,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림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먼저 어딜 가야 되냐면 고대의 우주 체계를 살펴봐야 돼요. 자, 고대 우주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왜 그러한 고대 우주 체계가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별자리들이 보이죠? 여기 가운데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별자리들이 있네요. 여기 그 작은 곰자리도 있고요. 여기 카시오페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북두칠성이네요.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인 요 북두칠성도 보이고요. 이게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 북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자리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요, 이게 뱅글뱅글 돕니다. 아주 일정한 속도로 돌아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돌아요? 바로 요 점을 기준으로 돌죠. 요 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요 점을 기준으로 돌아요. 그 점을 우리는 북극성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현상을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자, 별들이 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별들이 어떻게 돌아요? 함께 돌죠. 자, 그렇다면 제각각 돌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판을 만들고서 저 별들이 그 하나의 판에 다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동그란 천구, 그러니까 하늘에 커다란 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커다란 공이 있고 그 커다란 공에 별들이 박혀 있고 그 별들이 특정한 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대의 천구 이론입니다. 자, 이게 고대의 천구 이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두 구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두 구체 이론 또는 이구체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주의 중심에 자그마한 지구가 있어요. 우주의 중심에 자그마한 지구가 있고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가만히 정지해 있고요. 뭐가 돌아요? 하늘에 천구가 돈 거죠. 근데 이 천구를 그냥 천구가 아니라 일단은 항성 천구라 불렀어요. 왜 천구냐면 항성이 뭐예요? 별이죠, 별. 별들이 박혀 있는 천구라고 해서 항성 천구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중심에 지구가 있고 매일매일 동일한 속도로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런 항성 천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와 항성 천구를 이용한 고대의 우주 이론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별들의 일주 운동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 지구의 위도 차이에 따른 그 별자리 변화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북극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북극성이 어디로 가죠? 점점 하늘로 올라가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평선이 눕는 거예요. 지평선이 우리가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지평선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기 때문에 북극성이 요 축이죠. 이게 천구가 도는 축인데 요 축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사실은 절대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요 축이 기운 게 아니라 지평선이 기운 거죠. 우리가 요쯤에 서 있으니까 거기서 보는, 왜냐면 우리 지구상에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보면은 그 접선을 그리면은 우리가 서 있는
지구상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일종의 지평선이 되고 지평선이 비스듬하니까 그 비스듬한 지평선 위쪽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들이 자 여기 있는 별들은 이렇게 돌겠죠. 여기 있는 별들은 이렇게 돌죠. 이 별은 계속 보여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지평선이 점점 누워요. 지평선이 여기 있다가 여기 점점 누워요. 요렇게 눕죠. 이게 바로 이제 요 상황이죠. 완전히 누워버리면 이제 아까는 여기서 떴다가 지는 별들 있죠. 떴다가 지는 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별들도 여기서 보면은 북극에서 보면 다 이렇게 뱅글뱅글 하늘에서 지지 않고 도는 별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을 하면서 북쪽으로 갈 때나 남쪽으로 갈 때나 이제 별들이 그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 보이는데 그리고 보이는 별의 개수도 달라지고 그런 현상을 바로 지구와 항성 천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떠돌이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몇 개는 안 되지만 이런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봤던 별들은 하나의 판에, 하나의 천구에 박혀서 한꺼번에 돈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보이는 요런 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는 요런 별, 요런 별,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들이 서로 막 바뀌면은 별자리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저 별들이 하나의 판에 박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정된 별자리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떠돌이별, 다시 말해서 행성인 거죠. 행성. 움직이는 별인 거죠. 움직이는 별. 아까는 항성, 고정된 별이죠. 항성과 달리 움직인다라고 해서 행성이라고 불렸어요. 이거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이 제 7개의 행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의 행성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7행성이라 불렀어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자, 근데 얘네들이 별자리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녀서 어느 날은 여기서 보이다가 한 며칠 지나면 여기 보이다가 또 며칠 지나면 여기 보이다가 점점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별자리 사이사이를 이동해서 점점점 천여자리 가운데로 들어와요. 지금 여기 천여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천여자리예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점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멈춰요. 그러더니 다시 뒤로 가요. 자, 이걸 역행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멈춰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로 가는 걸 순행, 여기로 가는 걸 역행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행성들은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보통은 앞으로 가지만 가끔씩 뒤로 가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는 뭐냐면 속도가 변하는 거죠. 점점점 속도가 가다가 점점점 느려졌다가 멈춰서 뒤로 가죠. 다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게다가 밝기도 변해요. 여기 보시면 어두워요. 근데 점점 밝아집니다. 점점 밝아지다가 언제 제일 밝냐? 이때 제일 밝아, 이때. 역행을 하는 중 한가운데에서 가장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점점 어두워지죠. 자, 속도도 변하고 움직이는 방향도 변하고 밝기도 변해요. 그리고 주기도 대충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계속 좀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규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앞서서 별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됐어요? 하나의 천구를 배정하고서 거기에 몽땅 별들을 다 박은 다음에 돌려주면 끝나는 거죠. 일정한 원운동을 하게 만들면 설명이 돼요. 근데 달이나 태양이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7개의 행성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원 하나로는 안 돼요. 맞죠? 등속 원운동을 하는 원 하나로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얘를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의 천문학이 된 거였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천문학자였고요. 이제 그 이집트 북쪽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활동한 수학자 겸 천문학자 겸 지리학자 겸 점성술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스의 정성적인 설명 전통, 뭔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전통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량적 예측의 전통. 얘네들은 엄청나게 그동안 측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주기성을 파악해서 이제 예측을 하려고 했었고요. 양쪽의 전통을 결합해서 완성도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런 천문학을 일종의 수리행성 천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뭐냐면 행성이 조금 복잡한 운동을 하죠. 그거를 원운동의 합성으로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겁니다. 단지 정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가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몇 월 며칠에 제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것까지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단지 그냥 표를 이용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원운동으로 합성인 거죠. 자, 앞서서 그 뭐였죠? 별들의 운동을 원운동으로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성도 역시 천상계에 있으니까 얘네들 역시도 원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걔네들을 조금 조합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갔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천문학을 수리, 행성 천문학인 거죠. 주된 관심사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그 행성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예측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알마게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살던 시기가 바로 기원 후 1세기, 2세기 사이인데요. 이 시기는 사실 기독교 정착 전이니까 이 사람의 활동을 뭔가 기독교랑 연결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수리행성 천문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7개 행성이 있다고 그랬죠. 달부터 해서 토성까지 있어요.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황도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정하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길이 있죠. 사실은 아무 길이나 하늘 전체를 막 휘젓고 다니진 않고 특정한 길만 다닙니다. 그 길을 이제 황도라 불러요. 황도라고 하는 거는 노란색, 노란 길인데 이게 뭐냐면 태양이 다니는 길을 황도라 불러요. 태양은 정확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그 황도 부근을 행성들이 다닙니다. 하늘에 요 태양이 다니는 길, 요 황도를 쭉 그리면 커다란 원이 하나 그려져요. 별자리 사이에서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우리는 황도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황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우리는 황도 주기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앞에서 행성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 그랬죠. 자, 며칠에 한 번씩 역행을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역행 주기를 또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주기를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황도 주기를 기준으로 보면 달은 제일 빨라요. 27.3일입니다. 왜 27.3일이죠? 29.5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 달이 이제 달의 주기, 그 음력에서 달이 한 바퀴 돈다라고 할 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위상 변화를 가지고 한 거죠. 금음달로부터 시작해서 다음번 금음달이 될 때까지의 시간인데 그거는 황도 주기보다는 좀 길어요.
황도 주기는 정확히 특정한 별자리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별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뭐 여기 천여자리라고 잡았으면 얘가 돌아서 다시 천여자리까지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황도 주기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달은 27.3일이고 태양은 1년이에요. 수성과 금성은 대충 1년이에요. 정확하게 1년은 아니고 1년보다 빨랐다가 1년보다 느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살짝 불규칙하지만 평균적으로 1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성은 687일, 목성은 12년, 토성은 30년.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토성은 30년, 길죠? 그러니까 가장 멀리 두는 겁니다. 여기 토성, 세턴을 여기 맨 뒤에 놓는 거죠. 그래서 항성천구 안쪽에 토성천구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다시 목성천구를 배정하고 다시 그 안쪽에 화성천구를 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애매하죠. 왜냐면 황도 주기가 다 똑같으니까. 자, 지금 왜 길게 걸리는 애를 멀리 둘까요? 그거야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도니까 얘네들이 오래 걸려서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죠? 그래서 토성이 제일 긴 길을 도는 거예요. 그렇게 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달을 가장 가까운 쪽으로 놓으면 되죠. 황도 주기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딱 보면 가까워 보여요. 그쵸? 달은 뭔가 표면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달은 가장 가까운 데 놓습니다. 요 수성, 금성, 태양이 가장 애매한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프톨레마이오스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서 수성을 가까운 곳에 놓고 그 다음 금성, 그 다음에 태양 순서로 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달이 가장 안쪽, 그 다음 수성, 머큐리, 그 다음에 비너스, 금성, 그 다음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행 주기를 보면요. 수성은 116일, 금성은 584일, 화성은 780일, 목성은 399일, 토성은 378일. 뭔가 규칙이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놓는 거죠. 달과 태양은 역행을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특정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각각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가 채택한 모형은 결국 주원, 주전원 체계입니다. 이 노란색 원 있죠? 이 커다란 원은 주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빨간색 원은 주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전원은 아까 뺑글뺑글 지구를 도는데요. 그 주원상에는 한 점을 도는 또 다른 원인 주전원을 하나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느냐? 이 주전원에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때는 얘가 요 방향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들 옆을 여기 지금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지구상에서 볼 때는 요 별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항상 우리는 행성을 볼 때 행성과 별이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일종의 배경 삼아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행성의 위치가 보이는 거죠. 별자리를 일종의 스크린 삼아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왜 이런 식의 모형을 만들었느냐? 바로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봅시다. 짜자자잔. 어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죠. 언제 뒤로 가는 거예요? 행성이 주전원의 안쪽을 돌 때, 그때 이제 역행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설명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행성이 언제 밝아진다 그랬죠? 역행 운동을 할 때 밝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밝아지는지 설명이 되죠. 왜 그럴까요? 역행 운동을 하면 가까워지니까 그런 거죠. 가깝잖아요. 가까워지면 밝고 멀면 어두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밝기 변화와 역행 운동을 동시에 설명할 수가 있고요. 아주 기가 막힌 체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을 이용해서 각각의 행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얘네들의 체계를 완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측정된 황도 주기, 그 다음에 역행 주기,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좀 더 여러 가지 측정을 더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역행의 크기 이런 것까지도 이제 관측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각각의 행성에 대한 이제 실제 모형의 주기를 계산하고 모형의 크기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측정한 결과고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걸 보면은 간단한 건 뭐냐면 황도 주기를 그냥 주원의 주기로 만드는 거예요. 황도 주기를 그대로 주원의 주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역행이 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주전원의 주기를 만드는 거죠.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읽을 거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지 읽으면 안 되고 같이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주원 옆에는 여기 DEF라고 하는 첨자를 넣고 주전원 밑에는 EP라고 하는 첨자를 넣었는데 이거는 데퍼런트라고 하는 영어를 쓴 거고요. 여기 EP는 에피사이클이라고 하는 주전원이라는 영어를 쓴 겁니다. 자, 근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수성과 금성의 주원은 뭐랑 같아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의 주기랑 똑같아요. 1년이죠. 그 다음에 화성성 토성의 주전원의 주기는 1년이에요. 정확하게 또 태양의 1년과 똑같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 행성에 들어갑니다. 달만 빼고요. 달은 여기 그림 넣지 않습니다. 달은 빼놓고 보면은 나머지 6개 행성들이 모두 1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1년은 정확히 누구예요? 원래는 태양의 주기죠. 얘는 역행도 하지 않고 태양의 황도 주기가 1년인데 걔가 마치 다른 행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되게 재미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역행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제 요 주원의 크기 분의 주전원의 크기, 그러니까 작은 원이 큰 원에 비해서 얼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느냐라고 이제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금성이 제일 크고요. 금성의 주전원이 엄청 커요. 그 다음은 화성의 주전원이 엄청 크고요. 그 다음은 수성, 그 다음은 목성, 그 다음은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인 비율이에요. 주원의 크기, 주원의 반지름 분의 주전원의 반지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다 측정 결과로부터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단지 표로만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온 요 값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벌써 막 지쳐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저 하필 여기 왜 1년이냐? 왜 여기 1년이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태양과 동기화된 행성의 운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만드는 건데요. 자, 내행성, 여기 수성과 금성을 우리 보통 내행성이라고 그러죠. 자, 얘네들은 태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 내행성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태양이 보이죠? 그러면 겉보기에 보시면 내행성은 태양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치 셔틀처럼 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해요. 뒤로 가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태양 부근에서만 보여요. 그래서 수성과 금성이 언제만 보이냐면 태양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저녁, 초저녁, 아니면 새벽, 태양이 뜨기 전 동쪽 하늘, 아니면 태양이 진 직후의 서쪽 하늘, 그때만 보이죠. 그게 바로 이 수성과 금성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각도를 태양과의 최대 이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하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바로 이런 그림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게 요게 내행성이에요. 내행성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주원이 있고요. 주전원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주전원의 중심, 요 C가 항상 어디에 있게 만드는 거냐면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분 사이에 있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C가 한 바퀴를 도는 요 속도가 태양이 도는 속도랑 똑같이 만드는 거죠. 태양이 이렇게 돌 때 얘도 똑같은 속도로 도는 거죠. C도. 그래서 주원 위에 놓여 있는 요 C가 항상 태양과 동기화돼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작은 주전원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주전원 위에 있는 행성, 내행성 P는 어떻게 써요? 지구상에서 볼 때는 항상 태양 앞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보이겠죠. 그렇게 만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과 금성의 주원은 항상 일련의 주기로 태양과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거고요. 수성과 금성은 각각 제각각의 주전원의 주기를 가지는 거죠. 수성은 88일마다 돌아요. 좀 빨리빨리 돌고 금성은 225일의 주기를 가지고 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작은 주전원이 도는 주기를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내행성이 태양과 동기화되는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원이 태양과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외행성은 어떠냐? 자, 외행성은 태양 반대편에 갈 수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태양과 아주 의미심장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신기하게도 자,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외행성이 언제만 역행운동을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정반대편에 있을 때만 역행운동을 합니다. 태양 부근에 있을 때는 외행성이 태양 부근에 있을 때는 역행운동을 절대 안 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번에는 이 외행성의 주전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P 주전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행성을 잇는 선분 CP가 항상 뭐랑 평행하게 움직이냐면 지구로부터 태양을 잇는 선분 ES랑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요 ES가 태양이 도는 속도랑 똑같이 요 CP가 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요 외행성이 정확하게 가장 안쪽으로 돌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태양이 여기 있겠죠. P가 여기로 오게 될 때 태양이 여기로 오게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태양으로부터의 정반대편에 외행성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행성의 주전원이 도는 게 항상 뭐랑 동기화되어 있어요? 태양과 동기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 표에 나와 있는 요거죠. 주전원의 주기가 뭐랑 같아요? 태양의 주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많이 지치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예요. 그래서 제가 G1이라고 불렀어요. 앞에 지구 중심의 주원 주전원 체계는
그냥 G0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다가 뭘 단 거냐면 각각의 행성들이 다 태양과 동기화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그런 이제 가정을 추가하면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되는 거죠. 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라고 부르는 제가 G1이라고 부른 체계는 행성들의 운동이 태양과 동기화되는 모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행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등속 원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타원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졌다 빨랐다 하기도 하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원만 가지고 그게 안 돼요. 주전원 하나 단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심도 추가하고 대심이라고 하는 거 추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F라고 하는 점이 요걸 이렇게 도는데 그 중심에 지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이심이라 불리는 점 C가 있고요. 지구는 거기로부터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심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대심이라 불리는 Q라고 하는 점은 어디냐? 지구로부터 20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여기 있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냐? 요 점 F는 어떻게 보면요. 이심을 돌긴 도는데요. 이심을 중심으로 도는데 어떻게 보면 대신 Q를 중심으로 한 각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각 속도가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대심으로부터 가까운 점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좀 느리게 돌고요. 여기서는 좀 느리게 돌다가 대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빨리 돌고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는 가장 느리고 B에서는 가장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인 거죠. 위쪽에서는 느려졌다가 아래쪽에서는 빨라졌다. 저 빨간색 그 부채꼴 비슷한 거에 각을 보세요. 항상 똑같은 각을 유지하죠. 각을 유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성은 원주위에서 부등속 운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의 아주 재밌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뭘 사용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주전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태양과 동기화를 시킴으로써 그 행성의 정성적인 운동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심과 대심을 이용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각 행성들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물론 오차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사실은 행성 위치를 가지고 점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점성술적인 목적 때문에 이 행성 체계를 만든 거였죠. 자, 바로 이런 모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행성의 순서까지 확정을 시킨 거죠. 가만 보시면 여기에는 앞에서는 제가 잘 보여드리지 않았던 게 드러나는데 뭐냐면 아까 그 주원, 주전원의 비율이 있었죠. 라지 R분의 스몰 R 보시면은 뭐가 제일 크냐면 요거 금성은 요거분의 요거 엄청 크죠. 주원은 요만한데 주전원은 이만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그건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전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주전원에 비해서. 그 다음에 화성도 요 주원에 비해서 주전원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를 보시면 토성은 그 주원이 이따만한데 주전원 요만하고요. 그러니까 요 목성은 그렇고 그 다음에 토성은 주원은 더 커졌는데 주전은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점점점 주원의 반지름분의 주전원의 반지름이 점점 작아집니다. 요 외행성의 경우엔
화성, 목성, 토성 갈수록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관측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화성은 실제로 역행이 엄청 큰 간격으로 이루어져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이만큼 갔다가 와요. 역행 간격이 크니까, 역행의 크기가 크니까 그 주전원을 이렇게 크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목성은 앞으로 가다가 뒤로 요만큼 갔다가 가요. 그러니까 주전원을 요만큼 작게 만든 거죠. 토성은 더 작아요. 토성은 얘가 한참 앞으로 가다가 요것만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역행을 하긴 하지만 그 역행의 크기가 매우 작으니까 그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전원을 점점 작게 만든 거죠. 물론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 원래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역행이 크게 일어나면 주전을 크게 만들고 역행이 작게 일어나면 주전을 작게 만들면 그만인 거죠. 그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천 몇백 년 후에 코페르니쿠스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건 너무 괴물스럽다. 뭔가 조화롭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했었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조화롭지가 않나요? 복잡한가요? 자,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가졌고, 특히 뭐에 불만을 가졌냐면, 사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가 대심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불만스러웠어요. 대심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등속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고대의 그 천상계에 대한 관념에 따르면 천상계는 항상 규칙적인 운동만 해야 되고 따라서 원운동만 해야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그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심을 제거하고 싶었고 등속 원운동만을 이용해서 그 우주 체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태양과 지구의 자리를 맞바꾼 체계를 만들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기본 주전원이 필요 없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대심도 제거하게 됐고요. 하지만 더 많은 미세 주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심도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게 이제 태양 중심 체계의 특징입니다. 주전원을 모두 제거했다고 보시면 착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중심 체계는 몇 가지 조화가 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체계가 지구 중심의 체계보다 훨씬 만족스럽다고 코페르니쿠스는 강조했고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설득하고자 했어요. 태양 중심 체계 하에서는 불변의 대칭성이 발견되고 천구의 운동과 크기 사이에 조화가 발견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현상들 사이에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모든 현상들이 그동안은 설명이 안 됐던 이런 모든 현상들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원인이 바로 뭐다? 지구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말고 자, 우선 어떻게 태양과 지구의 자리를 바꾸면 기본 주전원이 제거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프톨레마이오스 따르면 자, 역행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주전원을 이용했었죠. 요걸 역행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요 하나의 빨간색 주전원을 우리는 기본 주전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역행운동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겁니다. 자,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는 주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의 자리를 맞바꾸기만 하면 역행운동이 설명이 됩니다. 지구가 바깥에 있는 행성을 따라잡을 때 지금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구가 지금 따라잡고 있죠. 그 순간에 역행운동이 일어난 거죠. 따라잡으니까 마치 그 외행성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태양과 지구만의 자리만 맞바꿨더니 뭐가 필요 없어졌어요? 주전원이 필요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 태양 중심의 단순한 원형 궤도만 도입한다고 하면은 행성 운동에 대한 정성적 설명은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상세한 정량적 설명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태양과 지구의 자리를 맞바꾸는 것, 태양 중심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성들의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 아니죠. 타원 운동을 하고 부등속 운동을 해요. 따라서 등속 원운동으로 하는 원운동만 도입한다고 하면은 행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겠죠. 따라서 관측과의 일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다수의 미세 주전원과 이심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완성한 체계를 보시면 사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 태양이 있죠. 하지만 태양이 지구가 도는 중심이 있지 않아요.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심이 도입된 거죠. 그리고 달은 어떠냐? 지구를 도는 주전원 위에 주전원 위에 주전원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은 주전원이 사용돼서 오히려 프톨레마이오스가 사용했던 개수의 주전원보다 더 많은 개수의 주전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주전원을 많이 도입한다고 해서 프톨레마이오스보다 더 정확한 체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원운동의 합성이라는 이 방법만 가지고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 더 월등히 정확한 체계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코페르니쿠스는 사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보다 월등하게 더 정확한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정확성 면에서는 동등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표였죠. 나중에 가서는 좀 더 이제 정확성에 관심을 기울이긴 하지만 1차적인 목표, 태양과 지구의 자리를 맞바꿀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자, 여기 태양 중심의 체계가 완성을 해놓고 나면 매우 복잡하다는 점 아주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대 그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론을 보고서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문만 읽어보면은 자신의 체계는 엄청 단순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는 완성해 놓은 체계는 어때요? 이렇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태양 중심 체계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상세한 정량적 설명을 위한 도입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순수히 정성적인 설명을 위해 도입된 것만 비교해 보면은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는 이걸 조화로 생각했었는데요. 또는 뭐 대칭성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첫 번째로는 행성 천구의 크기, 비율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비율이 확정이 돼요. 자, 잠시만요. 보시면 비율이 확정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요걸 보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행성에 대해서 요 비율이 있죠. 주전원의 크기가 주원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큼인지 그 비율만 나와 있을 뿐이지 얘네들이 정확히 금성에 비해서 수성의 그 궤도는 얼마큼이어야 되는지, 태양에 비해서 얼마큼이어야 되는지가 확정되진 않아요. 물론 요 다음에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면 확정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기엔 요 그림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요. 이건 이제 이게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코페르니쿠스는 이 그림을 몰랐어요. 이 그림을 모르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보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는 각각의 행성들에 대해서만 다뤘지 행성들이 저마다
행성들의 행성 천구들이 저마다 어떤 크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태양 궤도에 비해서 태양 천구에 비해서 수성 천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태양을 중심에 두게 되면 수많은 그 여러 행성들의 궤도 크기가 확정이 돼요. 자, 보세요. 이 내행성의 경우에 보십시다. 내행성 경우에 아까 태양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날 수 있는지가 측정된다. 그걸 우리는 최대 이각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대 이각으로 이 각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각도가 정해졌어요. 만약에 30도라는 거죠. 30도라는 각도가 있다고 해봐요. 30도라고 해보죠. 태양으로부터 저 행성은 30도밖에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태양 중심 체계 하에서는 이 행성이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구에서 볼 때. 자, 그리고 이 30도라는 각도를 아주 재미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여기 직각이죠. 그 30도라고 하는 각도, 최대 각도는 언제냐면 이 반지름과 그러니까 원과 접선을 접선을 이룰 때 이루는 각이 바로 30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행성의 최대각인 겁니다. 수성은 약 한 30도가량 되고요. 금성은 한 45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한 30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1이라고 만약한다. 이게 1이라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요 길이가 만약에 1이라면 요 길이는 0.5가 되죠. 그쵸? 왜냐? 사인 30도잖아요. 그쵸? 1대 2대 루트선. 그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삼각함수만 이용하면 내행성의 궤도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기준 삼아서 각각의 행성들의 궤도 크기를 다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최대 이각이 45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내행성의 그 궤도 반지름을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외행성은 좀 더 복잡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또 포기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을 거리의 그 부분을 한번 그림에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행성 천구의 크기 비율을 상대적인 크기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는 그걸 할 수 없었지만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확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구를 25다 라고 한번 기준을 삼으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25다라고 기준을 삼으면 수성은 5.6, 수성은 1.8, 지구는 25, 화성은 38, 목성은 130, 토성은 231.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천구의 크기가 다 확정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태양 중심을 넣고 이렇게 쭉 그린 겁니다. 이거 제가 다 요 비율을 낮춰가지고 비례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행성 천구의 크기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한 서문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1권을 보면은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불변의 대칭성이 발견된다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이 대칭성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 여러 부분이 서로 적합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뭐 좌우가 대칭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뭔가 적합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주가 그냥 마음대로
맘대로 이제 우주의 행성들이 맘대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적절한 비율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구 중심의 책에서는 그걸 발견할 수 없지만 태양 중심의 책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장점이라는 거죠. 과거엔 알아낼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 보면은 뭘 더 알아낼 수 있냐면 천구의 운동과 크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천구의 크기를 다 구했죠. 그리고 앞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제 각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보시면 지구는 1년이에요. 원래는 태양이 1년이었지만 그거를 바꿔친 거죠. 태양을 가만두면 지구가 1년으로 도는 게 되는 거죠. 화성, 목성, 토성은 옛날에 알고 있던 주기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수성과 금성은 88일, 225일로 결정이 돼요. 1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달라졌죠?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 비밀이. 자, 여길 도는 공전 주기를 구하는 건데요. 요게 뭐랑 비슷하냐면 앞에서 봤던 그림, 요 그림에서 요걸 도는 속도. 잠시만요. 요걸 도는 속도인 거죠. 요 주전원의 속도. 요게 수성은 88일만에 한 바퀴씩 돌았고요. 금성은 225일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요 주전원의 속도가 바로 그랬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 중심의 책에서는 과거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에서 내행성의 주전원이 실제 공전 궤도로 둔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되냐면 과거에는 뭐였죠? 과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는 수성과 금성과 태양의 황도 주기가 1년이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주원의 주기도 1년이죠. 그런데 이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주기는 똑같은데 어떤 애는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어떤 애는 더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애는 더 낮은 궤도를 돌고 어떤 애는 더 높은 궤도를 돌아요. 주기는 똑같은데. 그게 어때요? 조화롭지가 않죠. 동일한 속도로 도는데 어떤 건 더 멀리고 어떤 건 더 가까이 있다. 이거는 미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거죠. 반면에 태양 중심의 책에서는 공전 주기가 다 달라요. 수성은 88일, 금성은 225일 해서 모든 행성의 주기가 다 달라지죠. 천구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리고 확정된 천구의 크기와 공전 주기를 쭉 보면 어때요? 조화롭죠. 뭐가 조화롭죠? 여기서 조화가 있나요? 코페르니쿠스의 입장에서 이게 매우 조화로웠어요. 조화로워 보였어요. 왜 그러냐? 행성들의 상대 속도에 따라 그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느리게 도는 애일수록 공전 주기가 긴 애일수록 더 멀리 있다. 더 큰 천구를 돈다. 라고 하는 그 원리.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과거 프톨레마이오스 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공전 주기가 1년인 애들이요. 다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태양을 중심에 두니까 이게 되는 거죠. 공전 주기가 늘어날수록 천구의 크기도 늘어나게 만드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바로 조화인 거죠. 천구의 운동과 크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관계인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 코페르니쿠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던 그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현상들 사이에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과거에는 설명이 안 되던 현상들이 있었어요. 내행성이 태양 주위를 왕복하는 이유라든가 그 외행성의 역행이 항상 태양 반대쪽에서만 일어나는 이유를 지구 중심의 책에서는 곧장 설명이 안 되죠. 꼭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없죠. 그렇죠? 지구 중심의 체계에서는 지구 중심의 가장 기본 원형은 이거죠. 이 체계 하에서는 지구랑 특정한 행성의 운동을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이 행성의 운동이 하필 태양과 관련된 방식으로 얘네들이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체계를 보시면은 좀 억지스러운 가정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내행성의 경우에는 주전원의 중심이 항상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분 사이에 있도록 억지스럽게 항상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외행성의 경우에는 이 주전원이 항상 태양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지구 중심의 체계를 만든 그 원리에 비춰보면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이거는 억지스러운 가정처럼 보여요. 왜냐면 각각의 행성들은 다 별도의 독립적인 그런 천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구가 왜 하필 태양 천구랑 동기화되어 있어야 되는지 둘 사이에 무슨 뭐 톱니바퀴라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런 건 전혀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상한 가정이 도입되는 반면에 태양 중심의 책에서는 그게 이상한 가정 없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 보세요. 내행성이 태양 주위를 왕복하는 이유. 왜 이러나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 앞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죠.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이 행성이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그냥 설명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과 태양의 관계가 왜 그렇게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어요. 자, 외행성의 역행이 항상 태양 반대쪽에서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역행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지구가 바깥에 있는 행성을 따라잡아야 돼요. 자, 그 따라잡는 순간이 어떻게 되죠? 태양, 지구, 외행성이 일렬로 놓일 때에 딱 역행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배치 하에서만 역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뭐겠어요? 행성과 태양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태양 중심의 책에서는 행성과 태양의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모두 다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모두 설명이 되는 거죠. 행성들 사이 상호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로 행성들 사이의 관계도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보세요. 여기 행성들이 역행 크기가 다르다 그랬죠. 화성은 역행이 이만큼 일어난다 그랬고 목성은 이만큼 일어난다 그랬고 토성은 이만큼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크기가 다른 주전원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프톨레마이오스 책에서는 그저 그 관측된 현상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맞는 주전원의 크기를 배정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책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자, 어떻게 설명되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화성이 돌 때, 자, 역행일을 하려면은 얘가 한 바퀴 따라잡아야 돼요. 여기서 잠시만요. 자, 자, 지구가 여기 있고, 이거 어떻게 그림, 이렇게 해보죠. 자, 역행이 일어나려면 일직선상에 놓여야 한다 그랬죠.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화성의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기 전에, 자, 화성이 요만큼이나 가야 지구가 안쪽에서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지 그제서야 역행이 일어나요. 자, 잠깐만요. 지금 역행 크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역행 크기보다 역행 주기를 보죠. 역행 주기도 마찬가지로 화성은 역행 주기가 한 600 며칠이고, 역행 주기가 꽤 크고, 주피터나 그 토성은 역행 주기가 짧아요. 한 300 며칠 되죠. 370일 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근접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얘 느리죠. 아주 큰 길을 돌고 있어요. 큰 길을 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자,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는데 얘가 요만큼 갈 때 지구가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와서 살짝 좀 가면 거기서 이제 다시 역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림을 어떻게 잘 그려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칠판이 있으면 제가 했으면 좋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결국 1년 하고도 조금 지나고 나면 역행이 일어나는 거죠. 토성은 어떠냐? 토성은 요만큼 가고 나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와서 좀 더 갔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년보다 좀 더 일어나서 역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성보다 토성의 역행 주기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토성이 더 안쪽 궤도를 도니까요. 화성은 어떠냐? 화성이 돌면은 화성은 지구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화성이 한 바퀴를 돌아도 지구가 그걸 따라주지 못해요. 그래서 한 바퀴하고도 더 많이 돌고 나서야 그래서 겨우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역행 주기가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지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까운 행성 결국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화성의 역행 주기가 아주 큰 이유가 뭐냐? 지구와 가깝기 때문인 거죠. 토성의 역행 주기가 아주 짧은 이유가 뭐냐? 그 질련하고도 좀 긴 이유가 뭐냐? 그거는 지구로부터 아주 멀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태양 중심 책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모두 다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밝기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왜 여기서 보시면 토성의 밝기 변화는 아주 조금이에요. 밝아져봤자 조금 밝아지고 흐려져봤자 조금 흐려져요. 그건 뭐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짧아졌다가 멀어졌다 하긴 하지만 그 상대적인 차이가 크진 않죠. 하지만 화성은 어떻겠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겠죠. 가까워질 때는 엄청 가깝고 잠시만요. 가까워질 때는 엄청 가깝고 멀어질 때는 엄청 멀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성 밝기 변화가 엄청 심각하지 겁니다. 화성이. 자, 이런 식으로 자, 과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는 그 모든 이런 차이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두고 설명될 수 없어요. 설명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거기에 맞는 크기의 그 주전원을 그냥 도입함으로써 설명이 되지만 태양 중심의 책에서는 그런 거 도입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하면 할수록 점점 길어지는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어때요? 태양 중심의 체계가 분명히 장점이 있죠. 더 조화로워 보여요. 하지만 이 더 조화롭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믿을 이유가 되나요? 더 정확한 건 아니죠. 맞죠? 새로운 현상을 더 알게 해줬나요? 기존의 체계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었던 일이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는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기존의 체계에서도 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설명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토마스 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태양 중심 천문학의 진짜 허술력은 실용적인 면이 아니라 미적인 면에 있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에게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사이의 선택은 처음에는 단지 취향의 문제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건 단지 미적인 거니까 그런 거죠. 더 단순해 보이는 체계를 더 좋아한다면, 더 뭔가 더 조화로워 보이는 체계를 좋아한다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미적인 차이에 불과하니까. 이걸 한다고 태양 중심 체계를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천문학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두 체계가 사실은 동등한 체계예요. 알고 보면. 경험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행성 운동의 면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지금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입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요. 네 행성 하나를 그려놨어요. 태양과 동기화되게 움직이는 주원이 있어요. 이 주전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를 잇는 선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외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요 원과 동일하게 돌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 선이 평행하게 만들어놨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죠. 자, 이걸 제가 조금씩 변환해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차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변환해서 태양 중심의 체계,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다시 보세요. 원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리는데 요거를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조금 확장한다고 해서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지구상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바꾼 거냐면 지금 아까 봤던 요 내행성의 주전원의 중심에 태양이 놓이도록 그렇게 크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행성의 요 주원을 뭐랑 맞춘 거냐면 태양의 천구랑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외행성의 경우에는 요 주전원의 크기를 뭐랑 똑같이 맞춰요? 태양과 똑같이 맞춰요.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비율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요 길이랑 똑같죠? 그러면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 도는 건 뭐냐면 태양이 지금 돌면서 얘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돌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 P2는 알고 보면 지구를 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사실 항상 평행하게 움직이니까 요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SP2를 일종의 궤도 반지름으로 생각할 수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뭘 만든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긴 돌아요. 하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P1, 내 행성이 돌아요. 그 다음에 P2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자, 이런 식의 체계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체계도 역시 원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랑 경험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지구에 꽂혀있던 압정을 딱 빼요. 그래서 어디에 꽂느냐? 태양에 꽂아요. 그러면 이 시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돌게 되냐?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고 대신 누가 돌아요? 지구가 돌게 되죠. 그러면 이 빨간색 점선을 따라서 행성들이 돌리는 체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P1이 돌고 2가 돌고 P2가 돌아요. 이런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체계가 바로 이런 체계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코페르니쿠스 체계죠. 자, 이런 체계나 앞에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나 경험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은 경험적으로 동등한 체계고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체계를 만든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책에서 발견되는 그 태양과 행성들 사이에 동기화된 특성, 왜 하필 행성들이 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거에 의문을 품고서 태양을 중심에 두고 둔 체계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변환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따라서 두 체계는 사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동등한 두 체계가 있어요. 두 체계 중에 뭘 선택해야 되죠? 원리적으로 두 체계는 경험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체계를 선택하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다른 체계가 좀 더 조화로워 보인다고 해서 걔를 선택해야 될까요? 왜 그렇죠? 자연은 단순한 걸 더 좋아하나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단순한 이론일수록 참일 가능성이 높나요? 그러려면 자연은 원래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단순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그 엄청나게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소한 장점으로만 여겨지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런 복잡한 이론 선택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거였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이격있고 분명히 보이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조화롭다라고 하는 게 단지 미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인식적으로 뭔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이게 높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더 조화롭다고 말했는데 이건 어쩌면 더 높은 시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건데요. 뭐냐면 지구 중심의 체계에서는 외행성이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만 역행한다라고 하는 건 지구 중심 체계의 이론적 귀결이 아니에요. 자, 이걸 보세요. 여기에는 외행성이 역행을 할 때 그 반대편에 꼭 그 반대편에 태양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지구 중심 체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태양 중심의 체계에서는 어때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죠. 외행성이 태양 반대편에 있어야 하는 거는 외행성이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만 역행을 하는 거는 태양 중심 체계의 이론적 규결이에요. 이 모델의 규결이죠. 따라서 이 사실은 G제로 지구 중심 체계는 뒷받침하지 못하지만 태양 중심 체계는 뒷받침하는 결국 둘을 차별화하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더 높은 시험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얘에게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거죠. 얘는 더 많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얘가 맞다면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얘는 안 되고 얘에게만 증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조화는 단지 아름다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적 가치 높은 상호 연관성 이건 단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통합성이고 그 통합성은 더 높은 시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꼭 그렇게 보지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두 체계가 두 체계의 시험 가능성이 차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앞에서는 그 태양과 동기화된 체계가 아닌 지구지심 체계 G0를 가지고 비교했었는데 G1을 가지고 비교해보죠. 행성의 운동이 태양과 동기화된 체계, 바로 이런 그림을 한번 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비교해보죠. 이 이론 하에서는 CP가 항상 ES와 평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이 행성이 딱 여기 요 점에 와가지고 역행을 하게 될 때에는 태양이 반드시 그 반대편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외행성이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만 역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모델의 이론적 규결이죠. 따라서 바로 그 사실은 이 체계가 뭐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잖아. 이 체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 뭔가 이 사실이 차별화를 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코페르니쿠스 체계뿐만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도 동일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억지 아니냐? 이건 사후포섭 아니냐? 프톨레마이오스 지구 중심 체계는 원래 그런 게 없는데 외행성이 태양 반대편에 있을 때만 역행한다는 사실을 포섭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도입한 보조가설 아니냐? 라고 이제 재발론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론을 수정한 결과를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거로는 증거가 안 된다. 증거를 얻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사후포섭이기 때문에 얘는 요 지원은 요 사실로부터 증거를 제공받을 수 없다. 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반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찰과 이론의 순서가 증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자, 증거는 관찰과 이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둘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여기 증거랑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론을 관찰보다 나중에 도입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건가요? 자, 요게 한 가지 중요한 반론이고 두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체계도 사후포섭인 거죠.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뭐 이 사실을 모르고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서 만든 거죠. 사실은 매우 구체적으로 코페르니쿠스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서 이 사실을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로부터 그거를 변화, 기하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페르니쿠스 체계도 일종의 사후포섭 아니냐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두 체계 역시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사실 되게 재미있는 문제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직관을 이제 직관상에서 여러 가지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과제 제가 내려드릴 테니까 풀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